안녕하세요. 이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주원호 형법총론을 기본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재의 50여 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을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축약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입니다. 형법은 시대적 산물입니다. 형법의 이념, 원칙 및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형법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소급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제정 과정에서 일본 형법, 특히 개정 형법가안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일본 형법은 다시 유럽 근대 형법을 계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형법의 뿌리는 근대 유럽 형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형법의 출발점은 근대형법에 있습니다. 근대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대척점에 있는 정근대형법, 예컨대 중세형법, 소위 봉건형법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세의 대표적인 형법전으로는 1532년 카롤리나 형법전이 거론되며 교회재판이나 마녀재판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교회법 역시 중세형법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형법과 대비되는 중세형법의 특징은 카롤리나 형법전보다는 중세의 교회법에 보다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혁명을 촉발했던 프랑스의 앙샹레짐, 즉 봉건적 신분제도와 절대왕권으로서 상징되는 구체제를 통하여 드러난 중세형법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섭성입니다. 법과 종교 및 도덕이 미분리된 상태에서 가장 큰 죄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률이 개인의 내면의 의사에까지 깊숙이 간섭하고 있었습니다. 이단자를 탄압하기 위하여 마녀재판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내심의 사상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세형법은 의사주의 또는 의사형법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자의성입니다. 죄와 형벌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권이 권력자의 자의에 의하여 행사되었습니다. 권력자의 마음대로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죄형전단주의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신분성입니다. 형법의 적용은 신분에 따라 차별되었습니다. 넷째, 가혹성입니다. 형벌의 내용도 사형과 신체형을 중심으로 하고 형사 절차에 있어서도 고문이 널리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째, 결과책임입니다. 법익 침해의 결과가 야기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여섯째, 단체 책임입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범죄를 범하면 그 집단에 속하는 자 전원이 처벌되었습니다. 단체 책임의 전형으로서는 범인과 같은 부서의 직원 전원을 벌하는 연좌제 또는 범인의 가족 내지 친족 전원을 벌하는 연좌제가 널리 실시되었습니다. 계몽은 기존 제도 사상을 이성의 빛으로 재검토하려는 비판적 정신을 의미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인권선언은 근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성문화했습니다. 나폴레옹 형법은 죄형전단주의를 배척하고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했습니다. 근대 형법의 탄생 과정에서 시민 개념이 중요하게 부상했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이상은 바로 자유와 평등이었고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설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국가가 바로 근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몽의 형법 사상도 형법 제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형법은 신의 의사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계약에 의해서 성립한 국가가 가지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계몽 사상가들은 중세형법을 주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유럽의 계몽전제 군주들의 개혁을 통하여 구제도, 소위 앙샹레짐으로서의 중세형법이 극복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근대형법의 기본 원칙이 확립되었고 이러한 원칙이 현대형법에까지 그 골격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에서 중세의 비합리성과 잔혹한 형벌을 비판하고
근대형법의 원형을 제시했습니다. 형벌권의 근거를 사회계약에서 구하였습니다. 죄형균형주의, 연좌제의 폐지 및 사형제도의 폐지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대형법의 할아버지로 불렸습니다. 현대형법의 이론적 토대는 계몽기의 고전학파에 의하여 완성된 근대형법의 이론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고전학파는 근세 계몽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면서 중세 봉건형법의 불합리성과 가혹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합리주의를 추구하였습니다. 고전학파가 주로 기반으로 했던 사상은 사회계약설과 첨부인권 사상이었습니다. 칸트는 법과 도덕을 엄격히 구분하였습니다. 형벌은 동해보복에 기초한 응보로 정당화된다는 절대적 응보형론을 주장하였습니다. 포이에르바하는 법률에 형벌을 명시하여 범죄를 저지르려는 마음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률 없으면 형벌 없고 범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를 확립하였습니다. 헤겔에 의하면 범죄는 법의 부정이고 형벌은 다시 범죄의 부정으로서 법의 부정의 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변증법적 절대적 응보형론이라고 합니다. 19세기 후반 범죄 증가 누범화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성적 인간상을 전제로 한 구파의 이론이 재범 방지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이 확산되면서 심파형법학이 등장하였습니다. 실증주의는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구파의 직관이나 사변적 연구 방법론을 지향하고 자연과학적인 연구 방법인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획득된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실증적 연구 방법론을 지향하였습니다. 롬브로조는 1876년 범죄인론에서 생례적 범죄인설을 주장하였습니다. 페리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고 인간의 의사는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의사결정론의 입장에서 사회방위를 위한 처분을 받아야 할 지위를 형법상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리스트는 목적형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선의 사회정책은 최선의 형사정책이라고 하고 형법은 형사정책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파의 형법이론에 대항하는 형법이론을 모두 구파라고 하지만 특히 심파의 형법이론에 대항하는 구파를 후기구파라고 합니다. 구파, 즉 고전학파는 대략 1840년경을 기준으로 정기와 후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871년 독일 제국의 성립을 배경으로 하여 헤겔학파의 국가주의적 경향과 응보형론을 계승하면서 자연법론을 부정하고 재정법의 구속력을 무제한하게 긍정하는 법실증주의의 이론이 득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빈딩은 범죄의 실질은 국가의 권리의 총체로서의 규범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규범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빈딩은 규범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범죄는 형벌법규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유출을 허용하고 소급 처벌을 긍정하는 등 죄형법정주의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범죄 유형으로서의 구성 요건은 가치 중립적이고 위법과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벨링은 범죄 유형을 범죄론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를 구성 요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벨링은 범죄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범죄 체계론에 있어서 소위 3분설 또는 3단계설을 최초로 확립하였습니다. 비르크마이어는 인간의 의사는 자유이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의사결정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도의적 비난이 가하여지는 것이라고 하여 도의적 책임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1890년대부터 1910년대에 걸쳐 이 논쟁이 전개되었습니다. 빈딩, 벨링, 비르크마이어를 대표자로 하는 후기, 고전학파와 리스트를 대표자로 하는 근대학파 사이의 입법 문제와 관련하는 형태로 활발한 논쟁이 반복되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전개된 구파와 심파의 학파 대립은 형법이론에 관한 기본적인 대립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첫째, 구파는 형이상학적 입장에서 자유의사의 존재를 긍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추상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의사비결정론의 입장입니다. 심판은 실증적 입장에서 범죄 행위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의 외재적 인자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고 하여 자유의사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는 유전적 소질과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지배되고 결정되어 필연적으로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숙명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론의 입장입니다. 둘째, 범죄의 원인과 관련하여 구파는 범죄 행위를 자유의사의 외부적 실현수단이라고 보고 범죄 행위의 현실적 의의를 인정하는 범죄현실주의입니다. 따라서 벌하여져야 할 것은 현실적인 행위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행위주의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행위의 객관적 측면을 중시하는 객관주의입니다. 이에 반하여 심판은 범죄는 범죄인의 반사회적 위험성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범죄 행위는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의 징표라고 주장하는 범죄징표주의입니다. 따라서 벌하여져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라고 주장하는 행위자주의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 동기 등의 주관적 측면을 중시하는 주관주의입니다. 셋째, 범죄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구파는 범죄를 자유의사의 소산으로 보기 때문에 비난이 가능하다고 보고 책임이란 자유의사에 의한 반도의적 행위에 대한 도의적 비난이라고 하는 의사책임 또는 도의적 책임입니다. 이에 반하여 심판은 범죄를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의 필연적인 산물로 보기 때문에 책임이란 반사회적 성격에 귀속되어야 하지만 범죄 행위자도 사회의 일원인 이상 자신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방위 처분을 수인해야 할 사회적 책임, 즉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성격 책임 또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넷째, 형벌의 본질과 관련하여 구파는 제재를 도의적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한 응보로 보기 때문에 범죄를 범한 이상 범죄자는 당연한 대가로서 제재를 받아야 하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절대주의 또는 응보형주의입니다. 위험성을 전제로 하는 보안 처분을 형벌과는 구분하는 이원론입니다. 이에 반하여 심판은 제재를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제재는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을 개선 교육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라고 하는 상대주의 또는 목적형주의입니다. 위험성을 전제로 하는 보안 처분은 형벌과 그 성질을 같이 하고 상호 대체 수단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이론론입니다. 다섯째, 형법이 가지는 형사정책적 기능과 관련하여 구파는 형벌이라는 고통의 위화력을 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중시하는 일반 예방주의입니다. 이를 통하여 국가적 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법질서 유지주의입니다. 이에 반하여 심판은 재범의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인에 대한 교육과 개선에 의한 재범의 예방을 중시하는 특별 예방주의입니다. 이를 통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수 있다고 하는 사회방위론입니다. 다만 일반 예방이나 특별 예방은 목적형으로서 형벌에는 일체의 목적을 배제해야 한다는 응보형과는 구별된다고 하는 경우 구파와 심판은 모두 형벌을 범죄 방지의 목적에서 파악한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목적형론입니다. 구파와 심판은 형벌은 응보인가 예방인가 하는 형벌의 본질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대립하였습니다. 순수 응보형론이나 순수 예방형론은 각각 한계를 인식하여 절충주의 또는 종합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20세기 초 독일의 형법 개정 작업을 계기로 책임에 대하여는 형벌을, 성격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보안 처분을 이원적으로 규정하는 이원주의에 의하여 양파의 타협은 성사되었습니다. 심파와 구파의 약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개인을 부정하고 민족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국가주의 형법을 채택하였습니다. 법익 침해보다 반민족적 의사를 중시하여 의사형법을 채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를 형해화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나치형법을 청산하고 책임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부활시켰습니다.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소극적 책임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일본의 구형법은 프랑스의 1810년 나폴레옹 형법전을 모델로 1880년 제정되었습니다. 독일 형법을 모델로 한 신형법은 1907년 제정되었습니다. 심파적 색채가 강하였습니다. 일본의 신형법은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일본 형법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정 형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일본 형법은 1941년 제2차 개정을 위한 일본의 개정 형법가 아닙니다. 1926년부터 194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논의된 개정안이었습니다. 군국주의적 요소와 나치적 요소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형법상 구종의 형벌 종류, 전시군수 계약 불이행죄, 배임 횡령의 병렬 구조 등이 여기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형법대전을 통하여 서구식 근대적 형법을 추구하였으나 1912년 조선형 사령을 통하여 일본의 형법이 의용되면서부터 자생적 형법의 발전은 중단되었습니다. 해방 후 미군정 기간에도 일본 형법의 의용은 계속되었습니다. 현행 형법은 6.25 전쟁 중인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1953년 10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정형법은 간접적으로 독일법을 계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률 등의 전통법과는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형법은 독일 형법이나 일본 형법에 없는 독자적인 내용을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컨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인과관계 규정, 정당행위 중 사회상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간접정범, 장량강경 등이 그것입니다. 현행 형법은 제정된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쳐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세계 청산, 전통법의 발굴과 계승, 독일법의 의존성 탈피 등에서 미흡한 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7강 형법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